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경기 부양책에 랠리를 펼치던 중국 증시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 경제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경절 연휴 직후인 8일에 추가 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차 경기 부양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양책이 나와야 할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내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고 주간 집값 동향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삼성전자 결국 오늘 주가가 5만 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장을 마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전 거래일보다 1,400원 2.32%가 하락해서요. 58,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요. 장중에 최근에 5만 원대로 내려앉은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종가 기준으로 5만 원대를 찍은 게 작년 3월 16일 이후 네. 한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올해 3분기 부진한 잠정 실적을 내놓은 뒤에 아무래도 이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이었잖아요. 시장 전망치는 10조 원대였으니까 한 15% 정도 밑돌았는데 물론 일회성 비용이 있다고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금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네.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하나둘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 지금의 주가 수준이 바닥이 아니고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죠. 네. 삼성전자와 반대로 이제 HBM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 오늘 창사 41주년 그렇군요. 맞이했더라고요. 네. 5만 원대로 주저앉은 삼성전자와 달리 오늘 무려 4.89%가 올라서 8,700원 올라서 네. 18만 6,700원에 끝났어요. 이제 다시 19만 원을 바라보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3분기 아마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직장 순위에서도 1위를 내줬다면서요. 네. 짠 듯이 지금 삼성전자에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 직장 평가 결과입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건데 올해 평가 결과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주요 글로벌 기업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네. 2위는 이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었습니다. 물론 3위 굉장히 잘한 거죠. 이 조사가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서 근무하는 50여 개국 30만 명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네.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평판조사 같은 성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조사에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가 지금 5년 만에 1위 타이틀을 내준 것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최근 삼성전자의 부진한 경영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전해졌지만 삼성전자가 경영 상황 악화 등을 반영해서 해외 법인에서 감원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고 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삼성 가정 공장에서 한 달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국내 사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올해 노조의 총파업도 진행이 됐고 이렇게 노사관계도 좋지가 않죠. 한편 올해 조사에서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총 24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눈에 띄는 곳이 KB금융그룹이었거든요. 작년에 48위에서 올해 11위로 37계단이나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에서도 드러났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9월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55억 7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 약 7조 2,800여 원 정도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순유출은 지난달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그만큼 많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9월 이 순유출 규모 55억 7천만 달러 이 규모는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요. 이른바 외국인의 셀코리아 바람이 지난달 매우 거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지난달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30억 4천만 달러 순유입되면서 지금 6개월 연속 순유입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의 증권 투자금 25억 3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순유출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네. 자,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내수 회복이 부진하다 이런 의견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오늘 경제동향 10월호를 내놨는데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이렇습니다.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KDI는 내수가 부진하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째인데 수일은 오히려 더 높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달에는 직접적으로 경기 개선이 제약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내수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부와는 계속해서 지금 경기 진단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네. 앞서 이제 기재부가 발표한 9월 경제동향 그린북에서 내수상에 대해서 부문별 속도차가 있을 뿐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분명히 이번 KDI 진단과도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죠. 어떤 분야를 가장 우려하고 있던가요? 내수에 있어서. 네. 이제 반도체 같은 ICT 수출이 전반적인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제외한 전반적인 생산 소비 투자 내수 전반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린 거거든요.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건설 경기가 부진한 것을 첫손에 꼽았어요. 국내 건설공사 실적을 환산한 건설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누적된 건설 분야의 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파급이 되면서 당분간 건설 투자의 위축된 흐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소비의 경우에도 숙박이나 음식점업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만 완만한 증가세였고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인해서 대부분 품목에서 여전히 감소세였다. 미약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놨습니다. 네. 자, 지난 8일이었죠.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인가요? 네. 여기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 추가 재정 발표가 있을 예정이네요. 네. 어제 중국 국무원에서 밝혔어요. 오는 12일에 란포한 중국 재정부장이 네. 역주기 조절 강도 강화와 관련된 부분. 여기는 네. 역주기 조절이란 이제 금리나 세금 통화 정책을 이용한 경기 관리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하나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달부터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기자회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하고 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공급 그 밖에 LPR 같은 정책 금리 이런 것들을 전격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통화 정책을 통한 부양 조치 네. 발표한 바가 있고 뒤이어서 이제 지난 8일에 거시경제 주무부처죠. 국가개혁발전위원회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된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방향성을 또 내놨고요. 네. 이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추가 재정 정책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계획, 네. 이를 통한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계획 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 경제 상태를 두고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즉 성장률이 약 4%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까지 떨어지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전문가들도 네.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은행에서는 그 글로벌 금융기관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좀 높였던데요. 네. 그러니까 세계은행이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건데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발표했던 4.5%에서 0.3% 포인트나 상향을 해서 네. 4.8%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0.3% 포인트 상향하는 게 되게 이례적입니다. 보통 성장률 전망 같은 거 수정할 때는 0.1, 많아도 0.2% 포인트 정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거든요. 네. 이 정도 0.3% 포인트 변동을 주는 거는 뭐 코로나19 팬데믹, 전쟁 이런 식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인데 세계은행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크게 높인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이 1년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일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바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시적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금융기관들 가운데 세계은행이 이런 중국의 최근 경기 부양책을 반영을 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4.3% 기존 시각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네. 아까 일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올해 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네. 장기 성장성을 높이는 구조의 계획은 아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4.5 최대 4.9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 당국은 5% 안팎 정도를 목표치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잠시 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8분입니다. 중국 증시가 국경절 연휴 전 연이어서 발표된 부양책 덕분에 랠리를 펼쳤었는데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가요?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구체적인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자 시장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내수 소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까지 나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회의론도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좀 오랜만에 뵌 것 네,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놔서 이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네. 일단 지난 8일이죠. 엊그제예요. 네. 중국 거시경제 주무부처가 뭐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면서요. 네. 네. 거기서 그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경제 회복 패키지 네. 정책. 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쳤나 봐요. 뭐 또 잠시 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시장의 기대는 네. 야, 좀 크게 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게 왜냐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 2조 위안 쏜다. 네. 이 정도 될 거. 2조 위안이면 꽤 크죠. 3조 위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애개개가 된 거죠. 이제 요번에 보면 핵심은 결국 한 뭐 1,000억 위안 조기 집행. 네. 지금 내년 거 땡겨서 한다는 추경이죠. 하고 또 나머지 1,000억 위안. 네. 합쳐서 38조인데 그래서 네. 이제
나머지 1,000억 위안은 이제 국가 중대 산업, 특히 이제 이런 AI라든지 이런 안보 관련된 인프라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우리의 기재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매크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는. 보신 그러니까 네. 이제 또 누가 하냐면 주임 그러니까 장관이 나오고 또 아, 뒤에 주임이 장관이에요. 네, 주임이 장관입니다. 주임하면 우리 회사로 생각하면 굉장히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그리고 4명의 부주임을 대동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부주임이 차관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한 5명이 부주임인데 차관인데 대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게 기자회견을 상황을 했다. 보고 있다는 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좀 보면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 못한 부분들 지금까지 14차 5개년 계획 한 2025년도까지 그 원래 한 5,100개 정도의 인프라 구체적 항목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진행 안 한 409개 항목에 네. 지금 돈을 이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또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이죠. 네. 1,000억 위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4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또 한 760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러니까 도심의 노후 파이프라인을 또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네. 하겠다라고 이제 이게 2차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이 나왔죠. 네. 지금 1위안이 190원 네, 예, 190원 정도 되니까 네, 예, 예. 지금 아까 4조 위안 하니까 7조 아니죠, 760조. 760조. 네, 네. 그 정도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네. 근데 그 정도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이제 5년간이니까. 아, 5년간. 5년간. 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거는 2,000억 위안이니까 한 합치면 38조 네, 원 네.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가 2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뭐 훨씬 더 많은 부분들 76조 정도. 그러니까 저희도 보통 예를 들어 한 2조 정도 나오면 위안 정도가 나오면 서프라이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시티그룹 같은 건 3조 위안까지 패키지 부양책 3조 위안이면은 더 되는 거죠. 아니 잠깐 1조 위안 아니요. 1,000억 위안이 19조. 9조잖아요. 네. 헷갈려서 그래. 2,000억 위안이면 38조. 네. 근데 지금 1조 위안이라고 1조, 2조 이렇게. 1조 위안. 네. 1조 위안은 더 되는 거죠. 네. 그죠? 1조 위안이면은 저기 19조가 아니라 190조잖아요. 190조.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네. 지금 아까 이번에 8일 날의 것은 이제 1,000억 위안, 2,000억 위안이니까 38조 정도 되는 거고 네. 1조 위안은 훨씬 아까 근데 최소한 그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5년 동안 이게 4조 위안을 푼다라는 것은 이제 그게 지금 당장 힘든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네. 야 이거 한 방은 없었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국경절 직후에 나온 거고요. 이제 국경절이 1일부터 7일이잖아요. 네, 그 네,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시장의 기대를 무척 키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8일엔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못 나와서 기대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일단 그 CSI 300 지수요. 이게 어떤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중국 대형주, 우량주 300개 기업들을 네. 모은 게 CSI 300 지수죠. 이게 한 25% 이상 생긴 거죠. 네. 그러면 그 지수를 보면 코로나19 초기 확산세가 심각했던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발표되고 나서 또 성장을 했죠. 이거 네. 조금 이번에 부양책과 주가를 보면 네. 24일 날 3대 이 빅3 금융 이 수장들이 나와서 했죠. 네, 이때 네. 핵심이었죠. 그리고 나서 25일 날 이제 중국 이제 3분기 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나 정책 금리나 이야기를 또 힘을 실어줬고, 네. 핵심적으로 26일 날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네. 중앙위원회에서 함으로써 이게 바짝 올랐죠. 그래서 상하이 네. 지수도 지금 10거래일 연속, 선전 지수도 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쭉 갔죠. 네. 그리고 국경절 연휴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고 나 8일 날 이제 장을 열었어요. 네. 야,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네. 라고 하니까 야, 오를 거야. 라고 했는데 장중 10%까지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네. 못 미치니까 다시 하락세로 돌아갔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좀 상승했죠. 네네네네. 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이제 공격적인 부양책을 쏟아냈었는데 그걸 두고 이제 외국 투자은행들에서도 이번 부양책은 과거와 다르다 이런 평가 내놓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에 다르게 보는 이유는 네. 야, 시진핑 주석의 스탠스가 변했다.
라는 거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어떤 스탠스였냐면 경제 리스크를 관리해라라는 방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 26일 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말해서 봤을 중국 때 최고 지도부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최고 회의요. 네. 거기서 이제 대응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네.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붙어라라는 것들이죠. 그럼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구조 계획을 한다. 그다음에 장기 비전만 제시했다라면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장 촉진이라는 부양 의지를 이야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좀 이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우리 청취자분 여기 설명을 좀 한다라면 네. 보통 우리는 이제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정책이 근데 중국은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정책이 시장을 이깁니다. 결국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그 정책이다. 정책이죠. 중국은 네. 체제가 그렇게.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풀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가 들어갔고 시진핑도 이제 들었다는 이야기죠. 네. 야 이게는 안 되겠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장을 못 이기겠다라는. 그러니까 시장에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지금 스탠스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돈을 된다. 풀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과거와는 다르고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니라 제일 핵심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네. 전체를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스탠스가 변했고 그게 따라서 아마 줄줄이 뭐가 나올 거라는 것을 네. 기대치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하신 중국 3대 금융당국인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모여서 24일에 24일에 발표했는데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26일에 날 정치국 회의에서 중앙 정치국 회의가 보통은 4월, 7월, 12월에 경제 이제 얘기하죠. 경제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경제가 주 메인 아젠다가 됐으니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게 쳐다본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시장 기대치가 어떠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2008년을 좀 돌아가 보면 그때 전 세계가 안 좋아할 때 중국이 4조 위안을 풀었습니다. 그죠? 네. 4조 위안을 돈을 이제 뭐 엄청 그때 한 760조 정도 푸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2024년도니까 중국 GDP의 10%에 정도 해당되는 4조 위안이니까 지금 중국 GDP 한 10% 정도는 대충 계산을 해봐도 10조 위안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네. 뭐 다른 뭐 외신 보도를 보면 뭐 어디 누구의 익명의 전문가를 통해서 중국이 10조 위안을 풀 거다. 10조, 12조까지 나옵니다. 12조면 우리 돈으로 2280조입니다. 예, 그게 이제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이제 추정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 주석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어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게 중국 경제 회복의 맞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지 맞습니다. 아니면 뭐 단계적인 효과에 그칠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좀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 네, 저는 않았습니까? 일단은 이게 조금 늦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직 얼어 있는 걸 풀기에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어도 부양 있지만 이게 중국의 경제 멘탈을 바꾸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네. 일단은 중국 정부는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합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2차 부양책에서 보면 5개의 성장 패키지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수요를 확대하겠다, 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가 있는데 나머지 2개가 결국 딱 찍어서 이야기한 게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막고 네. 그 유지 회복을 시키는데 집중하겠다 하나가 있고 자본시장 즉 주가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게 딱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러니까 찍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다. 근데 하락을 막는다는 걸로는 중국인들의 그 심리를 되돌이키기는 아직 역부족일까요? 그렇죠. 네, 많이 네. 빠진 거죠 고점 대비. 그렇죠. 아직 네. 부동산은 한참 넘었고 지금 그러니까 뭐 이 고점대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심리가 정책에 대한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인데 네. 이 심리를 지금 이제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단계적 효과 있지만 이게 좀 가려면 조금 시간차가 필요하고 저는 내년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늦게 그러면은 부양책을 내놨다고 보세요. 특히나 아.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동산 부분에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 어쨌든 이걸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방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좀 정책이 하나가 이제 부동산 관리 정책을 계속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안 먹히는 거죠. 불신, 아까 불안감, 뭐 불확실성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 정책이 우리는 이긴다. 시장을 있는데 이 시장에 얼어 있는 이 심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서 지금 뭐 심하면 뭐 지금 뭐 가격은 조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는 이게 좀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게 있는 정책들 금리나 24일 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풀고 있는 것도 앞으로 한 6개월 이상은 좀 지켜보자.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역주기 조절, 네. 그 경기 부양, 강도와 그다음에 이제 경제 고품질 발전 네네네. 상황에 대한 어떤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12일 이게 이제 날이죠. 3차 경기 부양책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사람들은 네, 시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그게 나오면은 그게 뭐 또 효과가 있을런지. 근데 지금 하나 나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나오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나오고 이게 연달아 나오는 게 일단은 이렇게 아까 역주기 조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역주기 조절도 이것도 설명을 쉽게 말하면 역주기 조절은 재정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푼다는 그러니까 네. 경기가 역주기 조절이라는 것은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네. 재정을 지출해서 부양을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역주기 조절이라는 표현을 네, 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12일 날 한때 또 10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는 누가 등장하느냐? 재정부 장관이 나옵니다. 아, 란포안. 네. 네. 재정부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재정 지출 확대 방향을 또 제시를 할 거다라고 예.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시장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똑같이 이제 1조 위안 특별 국채 그러니까 이 추가 부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추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작년에 그 초에 연초했던 재정 적자율을 원래는 3%였는데 또 늘려서 3.8%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이제 재정 적자율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네. 특별국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12일 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도 확 하는 건 없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조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11월 달에 예. 이 중국의 소비 시즌이 다가옵니다. 광군제가 있죠. 아, 광군제. 그게 얼마 동안 그게 거의 한 달 내내 한다고 한달 했습니다. 내내요? 11월 11일이 아. 중국은 전년도 4분기가 GDP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네. 소비를 그도 많이 하는 데거든요. 그다음에 또 미 대선이 있죠. 네. 그렇게 이런 것들 변수가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볼 거다라고 저는 이번에 12일 날 하는 것도 방향성은 이렇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큰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부분들에서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중국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교수님 뭐라고 판단하세요? 일단 뭐 지금 우리처럼 뭐 우리 뭐 현금 지원 뭐 혹은 전반적으로 했던 이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국경절날 뭐 일종의 뭐 재난지원금 형태의 좀뭐 현금. 극빈층 뭐 이런 빈곤층에서 이제 일부 현금으로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주까지도 이제 안 했는데 코로나 때도 안 줬었죠. 안 줬습니다. 중국은 던데요. 소비 네. 쿠폰 안 했습니다. 네. 중국은 안 한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거를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물이 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는 맞습니다. 부의 효과가 있어야 맞습니다.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더 해야 되고요. 공급 측 조치를 조금 더 구조 개혁을 좀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도 이번에 저는 이 경기 부양책의 방점은 사실 네.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하는 데 있다. 네. 예, 일단은 부동산은 이게 하루아침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더 포커싱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어지는 패키지 부양책 다음에 4분기 이 재정 지출이 조금 더 어느 정도가 나옴으로써 내년도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라면 네. 약간의 이제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어제 겁니다. 이제 많이 급락했습니다마는 중국 증시가 그 부양책이 나오면서 국경절 이후 급상승했잖아요. 10거래일, 7거래일 연속 막 상승하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주요 그 증시들이 덩달아 상승세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고 또 중국으로까지 가고 이래서 중국 증시 상승세에 우리가 같이 올라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중국 증시 전망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중국 증시 전망은 일단은 시장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죠. 이게 왜냐하면 항상 이게 지난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 미국발 금융이 났을 때, 2014년도 이럴 때 중국이 이제 돈을 풀면서 이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는 급등을 계속 할 것이냐?
첫 번째 가능성.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올해 5월 달도 돈을 좀 풀면서 반짝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는데 이게 대내외적인 여건상 이게 지속적인 폭등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데 조금은 회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럼 전반적으로 혼조세 속에서 그 상승 국면을 이어간다. 왜? 이거는 무조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좀 힘들기 때문에 네. 대내적으로 지금 민간 뭐 기업들의 수입도 악화되고 소비가 여전히 좀 부진하고 있고 조금 있는 상태. 그다음 대외적으로는 뭐 대선 될 결과 그다음에 유럽이 지금 또 중국의 관세 부과를 또 시작했지 않습니까?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혼조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상향의 상승면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근데 사실 이 중국 경기 부양책이 국내 증시에 있는 부분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낙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대미 수출도 많아졌고 네, 네. 그래서 좀 물론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있지만 중국 변수만으로 우리 증시를 부양하는 것은 예전만큼의 중요도는 떨어졌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중동발 지정 리스크도 있고 미국 대선 결과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 증시 부양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증시에는 업종별로 이런 좀 기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3분기 경제 지표 이제 곧 발표할 건데 뭐 안 좋을 건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종목별로 기상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5% 연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네. 이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나빠지는 걸 막고 그러니까 좋아진다라면 조금이나마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옛날처럼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낙수 효과 그거를 기대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좀 전망해 두 가지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 철강, 화학, 반도체, 소비 이런 것은 단계적 수출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이제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기존의 철강, 화학, 반도체 소비는 이제 더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들은 있는데 이게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이 경제의 체질 변화를 조금 더 좀 입체적으로 다층적으로 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중국이 지금 기술 자립화 계속하고 있죠.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우리는 이 뉴스만 보도를 했는데 한 축에서는 중국이 미국이 때리니까 기술 자립화를 계속하고 있고 자체 공급망 산업망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데이터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 2023년 기준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이 한 9만 2천 개 정도 되는데요. 네. 중국 수출하는 대중국 수출한 기업 수가 2023년도에 2만 한 800개 정도 됩니다. 9만 2천 개 중에서 2만 그러니까 800개. 한 30% 비중이죠. 근데 네.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네. 중국에 수입하는 기업이 네. 16만 1,399개. 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7.7%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하는 기업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수입은 되레 많이 하고 수입은 있고. 늘어나고 그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의 제조 혁신의 변화, 차이나 테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밀어내기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우리나라 제조의 생태계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혹자들, 그러니까 저희들 전문가들 이야기가 사실 이런 말도 합니다. 앞으로 있잖아 우리가 반도체 빼고 제조업에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매우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차나 이런 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중국이 어렵다. 뭐 자꾸 이제 떨어진다. 이런 데 포커스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 지금 반도체 잘 나가는 거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네. 제조업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 고민해봐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네. 지원, 우리 산업계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기술적 건너뛰임, 네. 한 단계 뛰어넘는 그다음에 우리의 또 우수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함께 융합되어서 네. 우리가 제조 생태계를 좀 예. 단단히 구축하지 않으면 지금 가려져 있는 중국 제조 혁신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글로벌 시장, 제3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와 우린 계속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는 수도권의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었었죠. 네네. 네. 자,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0.26%까지 올라갔던 상승률이 0.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가 0.1%도 깨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이번 주 뚜껑을 여니까 보합이네요. 0.1%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상승세가 더 축소되지는 않았고요. 수도권 지역들도 지난주가 0.06%였는데 이번 주도 0.06%, 지방은 마이너스 0.02%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그냥 동일하게 멈췄다. 그래서 지켜보고 상승세가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점이 네. 많이 올랐다가 이제 네. 상승폭이 축소가 되다가 이것 봐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균형감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매수 관망세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매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반대로 신축이라든지 학군지 인기 있는 지역들 위주로 국지적 상승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균형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은 모든 게 좀 빨리빨리인 것 같아요. 진짜 빠릅니다. 네.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계속 오른다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사이에 그 주택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날씨 바뀌듯이 갑자기 좀 온도 그렇죠. 차이를 느끼게 돼요. 네. 네. 뭐 우리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반팔 입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또 아침 반팔 저녁 입으면 선뜻선뜻해요. 이제 이불 네. 덮고 자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발생했는데 부동산 시장도 그렇습니다. 뭐 거래량을 일단 좀 살펴보게 되면 거래량도 우리 7월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8,894건.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물론 2020년에 만 건이 넘은 달도 두 달이 있긴 했는데요. 네. 그때는 실수요자들도 집을 샀고 네. 투자 수요들, 다주택자들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투자 수요들은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뭐 어지간하면 투자하기 어려운 그렇죠. 여건이죠. 네. 실수요자만으로 8,800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2020년에 가장 많이 나온 달과 버금가거나 더 많이 나왔다. 그러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6월 들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6,144건. 8월 들어서요. 네. 7월 대비 8월이 한 30% 정도 거래량이 더 줄어들었고요. 9월은 아직 통계가 다 잡히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까지 통계를 보면 2,172건이니까 네. 한 4,000건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000건대면 우리 한 3월 정도 분위기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만만하게 줄어들고 있네요. 네네 거래량을 보면 이제 다시 이제 3월 수준 그러니까 한참 뜨거웠던 6월, 7월, 8월 분위기가 이제 좀 반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매물도 늘어나겠죠. 8월 매물이 79,254건 서울 기준입니다. 9월이 82,000건으로 소폭 증가도 했고요. 우리 상승 거래 지난 거래보다 가격이 올라간 걸 우리가 상승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상승 거래가 6월, 7월, 8월이 50%가 다 넘어갔는데요. 네. 9월 넘어가면서 48.5% 상승 거래가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확실히 거래량도 줄고 그럼 거래량이 줄면 매물이 조금 느는데 호가는 어때요? 아까 그 상승세가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는 지난주 이번 네네. 주 호가를 안 내린다는 얘기인가요? 호가는 크게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집을 가진 매도자들 팔아야 되는 매도자들은 여전히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고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과천을 다녀왔는데요. 네. 과천 본 아파트가 최고 가격이 2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국민평형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전용 84입니다. 네. 2021년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라고 하는데 호가가 얼마 나오냐 보니까 한 21억에서 22억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가격이 이제 거래가 됐으니까 그거보다 좀 높게 살짝 높여서 내놓는데 네. 매수 문의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고요. 일부 뉴스를 보면 그래도 호가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마포 그랑자이 전용 84가 호가가 한 2억 정도 떨어졌다는 이게 뉴스가 신촌 나오는데 그랑자이가 이름 바뀐 건가요? 네네, 마포 맞습니다. 그랑자이가요? 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호가가 2억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로얄층하고 저층하고 층수 차이 때문에 호가가 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좀 정확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면 크게 호가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매수자들이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 또 대출 규제 영향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돌았으면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경매 시장을 보면은 시장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요? 네네. 경매 시장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163건인데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경매를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죠. 낙찰률과 낙찰 가율을 봐야 되는데요. 네, 낙찰률은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낙찰이 얼마나 되느냐,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인데 44.8%입니다. 그러면 네. 10건 중에 한 4건 정도가 낙찰이 됐다는 얘기고요. 낙찰 가율은 감정 가격 대비 얼마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95%니까 감정 가격이 뭐 10억 원이면 9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기도는 89.6%인데 이게 8월 대비 한 2.5%포인트 낙찰률은 줄어들었고요. 낙찰 가율은 0.5%포인트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도 좀 주춤하고 있다는데 우리 양극화가 좀 중요하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뭐 주택시장 분위기 뭐 주춤하다라고 했는데 막상 반포나 대치동에 가보면 매물이 없거든요. 호가 올라가고 그래요?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네. 매물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 상황. 많은 집들에 매물이 없어요? 집주인들이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올라간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들은 약간 딴 세상 같은 느낌인데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남 쪽에 나오는 경매 물건들 역삼동에 최근에 거래가 된 현대 까르띠에 전용 230 같은 경우는 네. 낙찰 가율이 117% 기록했으니까 그래요? 강남 쪽은 또 낙찰 가율이 100% 넘게 거래가 시장에서 되고 매물을 있어서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 경매 시장에서 맞습니다. 집을 이렇게 그래서 역시 양극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내일 일단 이제 내일 금통위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0.25%포인트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 베이비 스텝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두 가지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분위기, 네. 거래량하고요. 네. 가계부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최근에 보면 이제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0.26%에서 0.1%까지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가 됐고요. 거래량도 좀 많이 3월 수준으로 내려왔고 담보대출, 가계대출 또한 1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조 네. 한 700억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조건들을 본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 인하 안 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25% 인하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데 네. 제가 볼 때는 0.25%포인트는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고 뭐 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0.25는 우리가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시장이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0.25%포인트 인하됐으니까 빨리 사야지라는 심리는 작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지금 은행들이 여전히 창구 지도라고 하죠. 네. 대출 규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렸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실질적으로 은행 창구에 가보면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출을 잔액이 1조 좀 넘게 감소했다는 게 언제 기준 언제보다 더 이렇게 감소했다는 10월 말씀이셨어요? 4일 기준이고요. 네. 9월과 비교를 했습니다. 네. 10월 4일 기준으로 729조 8,898억 원인데요. 네. 9월이 730조 9,671억 원이었으니까 네. 우리 9월은 가계대출이 좀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8월에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9월에 대출 시행이 됐고요. 네. 9월에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10월로 넘어가는데 네. 10월 들어서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게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네네. 잔액 말씀하신 거고요. 네. 자, 최근 이제 그 국토교토부 장관이 그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진짜 위기는 2026년쯤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국감장에서 이제 집값 뭐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안정인데 네.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들만 좀 과열이 됐는데 최근에 뭐 88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 영향으로 안정이 네.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뭐 제가 장관이라도 당연히 뭐 안정세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속단하긴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진짜 문제는 2026년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급 물량인데요. 지금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도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공급 물량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 올해 2024년에 전국 입주 물량이 36만 호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내년 되면 26만 호로 줄어들고요. 2026년 전국이요, 전국입니다. 네. 2026년 되면 15만 가구 정도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네요. 서울은 더 심각한데요. 예. 올해가 한 2만 7천 가구 정도였고요. 예. 내년이 3만 5천, 3만 6천 가구 정도 나오는데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내년으로 이제 포함시켜서 계산을 한 거고요. 네. 이제 문제는 2016년이라고 했잖아요. 6년이 6,966가구로 어떻게 지금 급감합니까? 대부분 입주 물량들이 이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 최근에 이제 우리 분양했던 강남의 아파트 물량들 있잖아요. 네. 원펜타스 이런 물량들이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2025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고요. 2026년, 2027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서울에서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2026년만 괜찮으냐 문제냐 2027년은 늘어날 수 있느냐 네. 현실적으로 2027년이라고 해서 크게 늘어날 물량은 서울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이거 다 보면은 지금 계속 줄어듭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나 보죠. 네네네. 상황이. 그렇게 그렇지 되면 않은 결국에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매매 가격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의견을 많이 통계를 내고 정부가 있습니다.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로는 이제 그렇게 주택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속은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3기 신도시 녹지를 줄이고 이제 분양 가구를 늘리는 쪽으로도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파트가 좀 늘어나긴 할 텐데 부작용은 없을지 이게 또 시기적절하게 공급이 될지도 걱정입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88 대책도 발표했듯이 이제 그 말은 이제 안정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총력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기 신도시 이제 녹지를 좀 줄이고 네. 분양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면적 비율이 45%인데요. 50%로 늘리겠다. 한마디로 녹지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3기 신도시가 네. 5개가 있잖아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계양까지. 5개가 있는데 네. 23만 6천 가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녹지를 줄여서 물량을 늘리게 되면 한 2만 가구 이상 한 10% 정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물론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질보다는 양을 선택하게 되니까 녹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공급이 뭐 또 다시 또 늘어나게 되고 집값이 안정되면 또 녹지를 줄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뭐 전세 반환 보증, 임대 보증금 그거요, 네네.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요. 네네. 어. 지금 뭐 전세 보증보험은 이제 우리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보험 한도가 126%까지 줄어들었는데요. 네, 네. 그 주택 임대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임대 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도 네. 이제 11월부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26%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역전세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보증 사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안정을 전세값이 위해서 공시 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네. 공시가격이 2억 원이다라고 하면 네. 기존에 이제 150%였을 때는 3억 네. 원까지 네. 집값이 3억 원이니까 부채 비율 100% 적용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공시가격 140% 부채 비율 90% 하면 이제 126%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2억 5,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가입이 안 되면 세입자가 안 들어오겠죠. 자연스럽게 기존 전세 세입자한테 가격 내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전세 가격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네. 개인 돈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역전세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는 좀 물론 안정성도 중요하겠으나 역전세 생기는 것도 막아야 된다면 좀 합리적인 돌려줄 개선. 의사도 있는 거고 사기할 생각도 없는 선량한 집주인에게는 역전세가 발생하는 게 둘 다한테 나쁘니까 이런 그렇죠. 건 좀 고려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뭐 부분이 저도 좀 합리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조건 네. 원칙만 적용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